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담입니다. 오늘은 700만원대 살 수 있는 중고차 12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세단부터 SUV, MPV 차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23,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i30 2세대입니다. i30는 아반떼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한데, 큰 틀에서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플랫폼 등 하체 부품은 아반떼와 거의 유사하지만 i30의 판매가가 1,800만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반떼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좋은 부품이 들어가고 옵션도 많습니다. 당시 아반떼가 1,000만원 초반에 시작했는데 i30 프로의 경우 2,000만원 중반까지 올라가 당시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 트림 기준 HID 헤드램프, 천연가죽 시트, 뒷좌석 에어벤트, 스마트키, 오토 에어컨, EPB 등 옵션이 당시 소나타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가격은 아반떼 MD와 비슷하기 때문에 해치백만 괜찮다면 세단보다 오히려 실용적입니다. i30는 1세대가 내구성과 주행 성능이 가격 대비 더 호평을 받았지만 2세대는 오히려 멀티링크와 몇 가지 부품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i30는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인 소형 해치백 세그먼트에서 골프, 클레오 등 전통의 강호들과 경쟁해야 되다 보니 현대에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부품은 유럽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기아 시드와 공유했고, 2013년에는 폭스바겐 골프와 푸조 208을 제치고 자동차 전문가 58인이 선정하는 유럽 올해의 차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소형과 다르게 유럽형에는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는 등 내수 차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2세대 i30 가솔린은 GDI가 들어가다 보니 초기형 감마 엔진의 노킹과 소음 진동, 그리고 엔진오일 감소 이슈까지 여러가지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마 GDI 엔진이 오래되면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 모델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6 디젤 엔진인 U2 엔진은 이렇다 할 내구성 문제도 없고 연비도 좋습니다. 혹시 디젤 엔진 곧 노후 경유차 단속 시작하는데 사는 거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i30는 유로5가 적용되어 있어 2035년까지는 운행에 규제가 없을 것입니다. 준수한 주행 성능, 풍부한 옵션, 아반떼의 고급 버전이지만 감가가 많이 되어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i30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2세대 소울, 올류 소울입니다. 이 차는 교황이 탄 차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1세대 소울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후속 모델로 발표된 차량입니다. i30가 유럽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라면 2세대 소울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량입니다. 상품성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판매가 보장된 한국 시장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해외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차이다 보니 상품성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2세대 소울은 전작의 판매량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 기존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키웠고 실내외 디테일을 가다듬어 보다 나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소울은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한 신차 가격과 소울 이후로 각 브랜드별로 촘촘하게 소형 SUV를 출시하는 바람에 큰 인기는 없었지만, 소울이 소형 SUV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기가 없었던 만큼 감가가 많이 되어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800만원대라면 쓸만한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울은 운전하기 편하고 미국을 타겟으로 개발된 차답게 미국의 IIHS의 충돌 테스트를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앞서 소개한 i30와 동일한데 1.6 감마 GDI 엔진과 U2 1.6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2세대 소울은 1세대 대비하여 크기를 키우다 보니 무게도 증가했고 박스카의 특성상 공기 저항도 심한데 휠도 크게 들어가서 가솔린 1.6의 경우 그랜저급 연비인 11km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들의 연비 평가는 실연비보다 더 안 나온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많다면 이 모델도 디젤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2.0 가솔린 모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6 단일 트림만 나오다 보니 작은 엔진이 이 차를 끌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면 디젤의 오너 평가는 8.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엔진이 오히려 문제가 더 적어 중고차를 고르는 난이도가 가솔린 대비 좀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소울은 운전석 시야가 높고 넓습니다. 그리고 차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운전이 서투신 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차로 경차가 작고 안전이 불안하다면
좀 더 크고 튼튼한 소울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울은 2열까지는 부족함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좁습니다. 대체적으로 레이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평가된 차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2세대 소울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 고르기 어렵지만 요즘 신차를 사는 건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 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 번 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 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50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다른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할 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제이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카드사 캐시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는 올류 크루즈입니다. 이 가격대에 현대기아 차를 산다면은 10년이 넘은 차를 알아봐야 하는데 올류 크루즈를 알아보신다면은 연식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조금 타협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크루즈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류 크루즈는 오펠이 GM 산하에 있을 때 개발된 자동차로 준수한 외관과 유럽 브랜드가 조율하여 특유의 탄탄한 하체 세팅 그리고 터보 엔진 적용으로 오너들의 주행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입니다. 올류 크루즈에는 말리부 1.5 터보와 더 뉴트렉스 완전 끝물에 들어간 GM의 신형 엔진인 SGE 엔진과 보령 미션으로 잘 알려진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엔진은 당시 GM의 최신 엔진으로 직분사가 적용되었고 올류 말리부에 들어간 1.5 터보 엔진과 배기량만 조금 상이할 뿐 같은 베리에이션입니다. 트렉스와 말리부 오너 사이에서 서지테크 누수를 제외하고는 엔진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크루즈는 153마력, 토크는 24.5kg/m, 제로백은 7초대입니다. 중형 세단을 상회하는 출력과 연비는 13.5km/L로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시가 공급하는 REPS가 적용되어 있고 GM의 델타2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소울과 동일하게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합니다. 터보 엔진과 REPS 전장이 4665mm로 아반떼나 K3보다 거의 50mm가 더 길어서 기계적인 스펙이 K3나 아반떼를 압도하기 때문에 출시가는 좀 비쌌지만 중고가는 쉐보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가가 많이 되어 이 모델 역시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령 미션이 적용된 것은 아쉽지만 3세대에 해당하는 젠3 미션이라서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변속과 내구성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도로 저조한 판매량과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양산 기간도 길지 않아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급에서 다른 차종과 동일하게 후륜은 토션빔이 적용되었고 중간 드림인 LT 트림에도 직물 시트가 적용된 매물이 있어 잘 보고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많지는 않지만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다만 쉐보레차답게 비싼 부품대와 한국에서 짧게 양산하다 단종되어 GM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있어 부품 수급은 할 수 있지만 수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가성비는 확실한 올류 크루즈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티볼리입니다. 티볼리는 망해가던 쌍용을 머리채 잡고 끌어올린 모델로 다른 기능적인 면은 현대기아 대비 부족하지만 SUV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가격과 쌍용차답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비어있던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여성 오너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답게 감가는 많이 되어서 중고차로 알아보기에는 티볼리 역시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티볼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을 바라고 구매하기에는 현대기아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핸들링, 엔진과 미션의 성능, 인포테인먼트, 마감 품질 등등 대부분 현대기아 대비 부족하지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승차감입니다. 탄탄을 넘어 트럭의 승차감을 넘보는 텅텅거리는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고속 안정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쌍용하면 떠오르는 튼튼한 이미지와 반대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한 NCAP 테스트에서는 괜찮은 안전도 평가를 받았지만 유럽에서 진행한 NCAP 충돌 테스트에는 5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경차급 안전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5점을 받는 테스트인데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산업이다 보니 연매출 3, 4조짜리 자동차 회사가 완성도 높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1.6 디젤과 1.6 가솔린이 있고 변속기는 ICD 공급하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륜 옵션을 적용하면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뀝니다.
저렴한 중고 가격과 적당한 공간, 예쁜 디자인 등 장점이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공존하는 차이니 이 차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르노, 쌍용, 쉐보레 이렇게 3개의 기타 브랜드로 묶여있지만 그래도 국산 브랜드다 보니 현대기아만큼은 아니더라도 부품 수급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비받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가가 높은 SUV 탑5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티볼리가 네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i40입니다. 현대가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동차로 전체적인 크기는 소나타보다 작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고 외형은 당시 현대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날이 적용되어 아반떼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보다 작지만 비싸고 외관은 아반떼를 닮다 보니 인기가 없는 게 당연했지만 중고차는 인기가 없었던 만큼 감가가 많이 되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차는 작년에 제가 형님에게 추천해서 실제로 구매했을 정도로 이 가격대의 중고차 중에는 옵션 많고 차 성능도 좋아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은 차 중 하나입니다. 중간 등급 이상만 되어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전동 시트와 통풍이 들어갈 정도로 옵션적으로는 한 급 위인 그랜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빵빵하고 하체에 적용된 부품 역시 소나타보다는 그랜저와 유사하게 고급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i40는 유럽을 공략하기에 만들어진 차답게 기본적으로 단단한 하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한 i40는 그래도 좀 소프트하게 세팅되었지만 디스펙이라고 유럽사양 서스펜션을 그대로 적용한 트림이 있는데 디스펙이 적용된 i40는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메인 모델은 외건이고 승용 모델도 있습니다. SUV처럼 넓은 공간과 실용성을 원한다면 외건을 선택하면 되고 아니라면 세단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단은 4.75m로 아반떼와 소나타의 딱 중간 크기입니다. i40는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는데 2.0 가솔린과 1.7 디젤입니다. i40에 들어간 2.0 가솔린 엔진은 뉴엔진 기반 GDI 버전으로 뉴엔진 MPI가 적용된 YF 소나타보다 출력과 토크가 소폭도 높습니다. 하지만 GDI 특성상 연식이 오래되면 진동도 심해지고 노킹도 발생하기 때문에 GDI가 적용된 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i40에 적용된 뉴엔진 기반 GDI 엔진은 세타보다는 문제가 적었지만 디솔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후되면 진동과 소음이 심해지는 편입니다. 반면 디젤은 현대의 소형 디젤 엔진인 1700cc U2 엔진이 들어가는데 U2 엔진 계열은 대체적으로 품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i40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젤만 변속기가 7단 DCT로 바뀌는데 디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장 무난한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질병으로는 BMW E바디에 들어간 오래되면 찐득찐득해지는 코팅이 도어나 센터 패시아에 적용되어 있고 DRL이 자주 나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격대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 중 하나인 i40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YF 소나타입니다. 현대에서 당시 양산하는 모델 중 유일하게 GDI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로 직분사보다는 아무래도 문제가 적은 포트 분사가 적용되어 엔진 고질병이 적은 편입니다. 현대 1세대 직분사 엔진은 카본 누적으로 인한 노킹과 진동, 실린더 스크래치로 인한 엔진오일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YF 소나타에는 두 가지 2.0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었는데 초기형에 들어간 세타2 엔진과 후기형인 더 브릴리언트에 들어간 누 엔진입니다. 세타 엔진은 NF 소나타에 적용될 때만 해도 미국과 일본에서 설계도로 사갈 정도로 잘 만든 엔진으로 알고 있었지만 10만 킬로쯤 주행하면은 실린더 긁힘 문제가 너무 심각해 엔진오일 감소와 노킹으로 인한 경운기 소리 같은 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오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엔진 보링을 하거나 노킹으로 인한 엔진 파손 또 엔진 오일을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은 메탈 베어링이 소착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제작 단가가 비싼 세타 엔진 대신 누 엔진을 양산하면서 2.0 세타 엔진은 조기 단종되었습니다. 누 엔진이 훨씬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세타 엔진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왕에 구매한다면은 누 엔진이 적용된 더 브릴리언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 엔진은 YF 소나타와 LF 소나타에 적용되었고 비록 LPG이긴 하나 택시로 사용되면서 극강의 내구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량형 누 엔진이 DM8 소나타에 들어갈 정도로 품질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진오일 관리가 미흡하면은 세타 엔진과 동일하게 스커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 엔진에 들어간 중고차를 보신다고 하면은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 등이 심하지 않는지 엔진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 엔진에 들어간 소나타를 구별하는 방법은 더 브릴리언트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차 뒷부분에 CVVL 레터링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엔진오일 딥스틱이 가운데 있으면 누 엔진입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성능 기록부상 원동기 형식이 G4ND로 표시되어 있다면 누 엔진입니다. G4KD는
세타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현대에 정말 많은 차이 들어가서 내구성을 한번 검증받은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YF 소나타는 20년 동안 사용한 Y 플랫폼을 버리고 2세대 플랫폼인 M 플랫폼에서 제작된 차입니다. 디자인은 날리는 실크에서 영감을 받은 플루이드 스컬프처라는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당시로는 삼엽충을 닮았다고 욕먹었지만 지금 보기에는 크게 이상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YF는 승차감 위주, 그러니까 물침대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어 앞서 소개한 i40와 상반된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당한 옵션과 넓은 실내, 그리고 나중에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다가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i40와 비교한다면 옵션이 부족하고 2세대 초기형 플랫폼이다 보니 필러 강성이 부족하여 IIHS에서 개작살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대차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인 MDPS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MDPS 고장 증상을 확인하시고 사는 게 필수입니다. 이 가격대에 가장 무난한 중고차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BH 제네시스입니다. 많이들 HG 그랜저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랜저 2.4 세타2 엔진이 미국에서 리콜과 집단 소송에 휘말렸고 우리나라에서도 품질 문제를 호소하는 오너들이 많아 보증기간이 연장된 엔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랜저 2.4를 사신다면은 10년이 넘은 세타2 엔진을 사야 되는데 세타2 GDI에 고질병이 많아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GDI 중 문제가 적은 6기통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은 정말 감가가 많이 된 제네시스 BH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H는 제네실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원조 현대의 명차로 손꼽히는 차입니다. 현대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은 차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초석이었습니다. 현재 양산하고 있는 G80의 프로젝트명이 RG3인데 뒤쪽에 있는 3가 세대를 의미하므로 현대 내부적으로도 이 차가 G80의 1세대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독자 고급 브랜드로 출시하고자 자체 개발한 후륜구동 플랫폼과 별도의 엠블럼까지 만들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독자적인 브랜드로 런칭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현대의 모든 역량을 때려박았기 때문에 차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JD파워가 조사하는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볼보 S80과 E클래스를 제치고 럭셔리 중형 세그먼트에서 품질 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승차감과 실내 정숙성 그리고 우수한 품질과 전반적인 내구성과 소재 고급감까지 가지고 있어 2019년에는 북미의 올해 차에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평가들이 JD파워의 돈목인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있는데 JD파워는 현대가 돈목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얼마나 품질에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네시스 BH는 초기형은 MPI 버전 람다 엔진과 RC 6단 후륜 변속기가 적용되었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 라인 GDI가 적용되었고 변속기도 파워텍의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됩니다. 초기형에 적용된 MPI와 IC 미션 조합이 정말 내구성이 좋았고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GDI가 적용되다 보니 고질병이 조금 있기는 하나 그래도 현대 GDI 중 6기통 람다 엔진이 가장 양호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파워텍의 8단 후륜 변속기 초기형에서 저단에서 미션 충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미션은 무슨 수를 써도 잘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은 시승을 통하여 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지금 보기에는 다소 절망적인 소재와 디자인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역시 타다가 수출로 넘길 수 있어서 처분까지 용이한 현대의 실수 제네시스 BH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올란도입니다. 동 세그먼트 중 유일하게 쉐보레가 현대 기아를 이긴 차로 당시 소형 MPV 차량에서 기아 카렌스를 누르고 2급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였습니다. 올란도는 준중형이 크루즈의 플랫폼을 늘려서 제작했고 지금 보면 좀 투박하게 생겼지만 실용적인 박스카 모양을 베이스로 만들어줬고 휠 베이스가 당시 산테페보다 길었기 때문에 7인승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장이 4.7m로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지만 정말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란도는 MPV 차량이지만 SUV 같은 외형과 크루즈가 주행해서 호평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올란도 역시 주행성에서 오너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시 캠핑 열풍과 함께 정말 잘 팔렸지만 올란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보령 미션으로 불리는 GM의 하이드라매틱 자동 변속기입니다. 10만 킬로로 넘어가면은 높은 확률로 고장이 나고 센터에서도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미션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재생 제품으로 교체할 정도로 내구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차를 정말 만족하는 오너들도 미션 고장으로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16년식 이상 1.6 디젤이 적용된 올란도를 추천드립니다. 올란도는 쭉 2000cc 디젤 엔진이 적용되다가 16년식 이후로 유로6를 맞추기 위해서 오펠츠의 1.6 디젤 엔진과 미션이 3세대의 보령 미션으로 바뀝니다.
3세대 보령 미션, 그러니까 젠3 미션은 올류 크루즈, 올류 말리브, 이코넉스에 적용되면서 미션이 좋아졌다, 똑똑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젠2에 비해서 내구성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1600cc 엔진이 들어가서 2000cc 디젤 엔진보다 힘은 좀 부족하더라도 미션의 내구성이 좋아진 16년식 이상 올란도로 추천드립니다. 독일 오펠이 공급하는 1.6 디젤 엔진과 젠3 미션은 이코녹스와 올류 크루즈와 동일한 조합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1.6 디젤 엔진은 134마력 32.6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고 공인연비는 13.5입니다. 마력은 좀 부족하지만 30kg/m가 넘어가는 충분한 토크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 트렁크는 평탄화가 잘 되어서 180cm 남자가 차박을 하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폭이 1.83m로 CN7 아반떼와 비슷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매우 잘했지만 카니발급의 넉넉함은 아니라서 4인 이상의 가족이라면 다른 차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현대 기아 대비 좀 부족한 것이 흠입니다. 디자인은 다소 투박하지만 실내 넓고 주행감 좋은 쉐보레 올란드가 네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스포티지 R입니다. 이 가격대 SUV라면 가장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SUV로 출시 당시 호랑이코 그릴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K5와 함께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0년대 초반 기아는 현대 대비 도전자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현대 투싼과 비교해볼 때 스포티지가 모든 스펙에서 미세하게 조금 더 좋습니다. 크기도 좀 더 크고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235mm의 큰 폭의 타이어와 투톤 알로이 휠 그리고 당시 SUV의 관념을 탈피한 날렵한 바디라인이 적용되어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고 K5와 쌍벽을 이루는 양카였습니다. 스포티지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당시에는 SUV는 무조건 디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디젤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솔린은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 모두 세타2 2.0 가솔린 엔진이 사용되었는데 잘 알고 있듯이 세타2 2.0 초기형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추천드립니다. 디젤은 2.0 R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내구성도 준수하고 차체에 비해 큰 엔진이 사용되어 시원시원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R엔진은 저압 EGR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EGR이 뭔지 짧게 설명하자면은 락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 흡기로 보내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로 저압 EGR은 DPF를 통과한 상대적으로 깨끗한 배기가스를 터빈으로 보냄으로써 고압 EGR에 비해서 깨끗한 배기가스가 흡기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DPF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터보 라인이 카본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한 번쯤 저압 EGR이 적용된 차는 사지 마라 이런 권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저압 EGR이 적용된 차를 20만 킬로 가까이 운행했고 제 아버지는 아직도 저압 EGR이 달린 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크게 말썽 일으킨 적이 없어 이 엔진을 오래 소유한 오너 입장에서 EGR이 이 차를 고를 정도로 치명적인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DPF가 터진다면 연쇄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수리비가 걱정된다면은 이 차는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에 적용된 R엔진은 진동을 잡아주는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빠져있어 소렌토에 비해 진동이 좀 더 심하고 모듈이 빠진 자리를 엔진 오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무려 8리터가 넘게 들어갑니다. 좋은 엔진 오일로 교체한다면 10만원을 훌쩍 넘는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온천지에 적용된 붉은색 백라이트는 야간시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뒷트렁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바로 트렁크가 손상됩니다. 또 SUV임에도 불구하고 앞유리가 많이 누워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디자인으로 인해서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한때 많은 젊은이들의 워너비 스포티지 R이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15년식 이상 코란도C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5년식 이상 코란도C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때부터 미션이 IC 6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DSI 일명 비트라 미션이 들어가는데 이 미션은 보령 미션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미션 내구성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속 충격은 기본이고 미션이 2만에서 3만마다 뻗는 경우가 많아서 미션을 재생 제품으로 교체하면은 200만원 전후로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이후부터 IC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내구성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 미션도 쌍용 엔진에 그렇게 최적화가 잘 된 편은 아니라서 변속이 빠릿빠릿하다 똑똑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란도C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션 문제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비트라 미션이 적용된 모델을 산다면은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이 회사는 지금 파산했고 없기 때문에 추후 미션 고장 시 부품 수급에도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15년 6월 이후로는 유로6를 대응하기 위해 2200cc LET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출력은 오히려 181마력에서
174마력으로 디튠되는데 이는 미션의 허용 출력이 높지 않아 디튠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RPM부터 터지는 최대 토크와 배기량이 깡패다 보니 E급에서는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용은 기본적으로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면은 앞서 소개한 스포티지보다 훨씬 더 좋은 연식의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란도는 쌍용이 상하이 자동차 사익 산하에 있을 때 개발된 자동차로 쌍용하면 떠오르는 무거운 프레임 바디가 아니라 쌍용차 최초로 전륜구동과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된 도시명 SUV입니다. 비록 모노코크지만 묵직한 차체와 높은 전고 등 쌍용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유압식보다 아무래도 연비가 우수합니다. 하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다소 답이 없는데 포토에서 볼만한 주황색 백라이트가 적용된 화면과 센터 스크린 중앙에 있는 다이얼 그리고 양옆에 있는 송풍구 위치로 인해서 마치 강아지 로봇을 떠올리게 하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이 차가 2015년식이 맞나 생각될 정도로 소재나 디자인이 모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또 도시명 SUV라고 하지만 투박한 승차감과 초기형 EPS의 이질감 그리고 시트 프레임에서 녹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도 현대 기아 대비 감가가 많이 되었고 또 국산 브랜드다 보니 현대 기아 대비 정비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지만 부품값이 유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서 가성비 있게 고려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IC 미션이 적용된 15년식 이상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감가 폭탄된 쌍용의 뉴 코란도 C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올류 카렌스입니다. 카렌스는 비록 SUV는 아니지만 7인승이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만 상관없다면 SUV의 기능을 만족하는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렌스 엔진은 1.7 디젤과 2.0 LPG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1.7 디젤 엔진은 뉴트 엔진으로 앞서 스포티지에서 좀 문제로 지적되었던 저압 EGR이 달려있지 않고 DPF나 엔진 내구성 등 오랫동안 양산했지만 큰 문제가 없어 좀비 엔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디젤과 마찬가지로 2000cc LPG 엔진 역시 YF 소나타와 LF 소나타에 들어갔던 엔진으로 LPI 방식이 적용되어 겨울철 시동성과 출력 문제가 개선된 버전입니다. 이 엔진은 택시로 활용되면서 극강의 내구성을 증명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당시 LPG 엔진으로는 유일하게 일반인도 살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식에 비해 상태 좋은 LPG 배불이 많은 편입니다. 두 엔진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파워트레인에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디젤은 페이스리프트라면서 6단 자동 변속기에서 7단 듀얼 클러치로 바뀌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7단 듀얼 클러치는 내구성과 변속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디젤을 고려 중이라면 16년식 이전 모델을 구매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렌스는 크기에 비해서 신차가 자체도 저렴했는데 중고차로 넘으면서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 감가가 많이 되어서 실내 크기와 구성 대비 가성비가 좋은 차입니다. 전장이 4.5m로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본닛을 짧게 하고 앞유리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넣은 캡포워드 방식이 사용되어 차급보다 훨씬 넉넉한 실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캡포워드 방식은 장점이다 단점인데 차급에 비해 넉넉한 실내는 장점이지만 해치백을 늘려놓은 듯한 실루엣과 마치 전세대 스파크를 떠오르게 하는 긴 헤드램프 그리고 앞유리를 최대한 앞으로 밀다 보니 본닛이 작아져 차가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단점입니다. 카렌스는 아반떼 MD와 같은 J5 플랫폼에서 만들어졌으나 아반떼보다는 유럽 전략 모델로 현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C대의 차체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작이 중형차 플랫폼에서 만들어졌는데 올류 카렌스는 준중형 플랫폼에서 만들다 보니 크기도 작고 모양도 해치백 스타일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소형 MPV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보다 유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인기가 그닥이라서 3세대 카렌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유럽 지향이다 보니 좀 탄탄한 성향의 하체를 가지고 있고 후륜 서스펜션은 토션빔이 적용되었습니다. 나보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차 카렌스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2009년에 윈스톤부터 시작한 쉐보레 사골 중 사골이지만 캡티바는 2016년에 노쇠한 모델로 소렌토, 산타페와 경쟁을 하고자 2차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대대적으로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 중에서 연식이 가장 좋고 중형 SUV이다 보니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800에서 900만원대라면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쉐보레가 말리부 디젤을 출시하면서 한번 붐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캡티바 2차 페이스리프트에는 말리부 디젤과 동일한 엔진과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2.0 디젤 엔진은 2014년에 세계 10대 엔진 수상 이력이 있는 GM의 글로벌 디젤 엔진의 개선형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IC 미션은 전륜 미션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독일 엔진과 일본 미션이 적용되어 기존의 노후화된 디젤 엔진과 고령 미션과 비교했을 때
기본기가 월등하게 좋아졌으나 독일과 일본에서 다 수입된 엔진과 변속기를 쓰다 보니 안 그래도 쉐보레의 높은 수리비를 조금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도 유업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현대기아처럼 작은 모터가 핸들 아래에 달려있는 칼럼 방식이 아니라 렉하우징 위에 큰 모터가 있는 REPS 방식으로 좀 더 나은 직결감과 조향감을 제공합니다. 이전 캡티바에 적용된 유압식 스티어링 휠은 누유와 연비 저하 문제가 있고 2세대 보령 미션은 극악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캡티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16년식 이상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가다듬었고 좀 옛날 차 같아 보이던 포스포크 휠도 3스포크 휠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링크가 지원되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됩니다. 외관도 쉐보레 최신 패밀리룩과 DRL이 들어가다 보니 양산한지 10년이 다 돼가는 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디자인만 본다면 크게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차 크기가 그래도 중형인데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는 것은 아쉽고 차 크기도 산타페, 소렌토와 비교하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쉐보레 DPF는 꼭 고속주행 환경에서 관리하는 게 편리합니다. 쉐보레 차답게 잘 달리는 캡티바 2차 페이스리프트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